네, 오늘은 금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리는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매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가장 중요한 매듭이라고 할 수 있죠. 예전에 십자군 전쟁 때, 예전에 십자군 전쟁 때 이슬람과 기독교도 서로 다른 금화를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화는 어, 그렇게 싸우면서도 기독교 금화, 이슬람 금화는 모두 다 유통이 전부 다 되었죠. 그래서 금리는 사람들 사이를 이어주는 가장 중요한 매듭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 신용 창출을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급 준비율이 우리가 보통 10%죠. 그래서 100만 원을 1000만 원을 은행에 저축하면 900만 원은 빌려줄 수 있습니다. 다음 여기서 또 다른 사람이 요것을 대출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90만 원은 주기금을 놔놓고 810만 원은 빌려줄 수 있어요. 다음 여기에서 81만 원은 지급 준비를 놔두고 나머지 은행 70만 원은 또 대출할 수 있어요. 요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유동성입니다. 자, 그리고 요런 것들이 바로 요런 것들이 금리로 보면 유동성이 되겠죠. 자, 다음 인플레이션 시 인플레이션이 될 때는 금리를 상승시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되면 우리 예전에 요즘 터키 사태 있죠. 터키 사태를 보면 인플레이션 시 서민들이 살기가 너무 힘들어지죠. 예전에 독일 사태도 마찬가지죠. 그 금리가 너무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면 돈의 가치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기가 너무 힘들어집니다. 다음 디플레이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디플레이션인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물건의 가격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죠. 물건 가격이 떨어지면 사람들은 소비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한테 돈을 좀 쓰라고 금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의 요 개념을 잘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코로나19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에 코로나19를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보면요. 코로나19 때 우리 이제 거의 0.75%였죠. 그래서 우리 제로금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 금리를 낮춰서 인위적으로 사람이 매듭을 지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낮춘 금리가 부작용으로 사람들이 더 이상 은행에 저금할 수가 없으니까 어디로? 아파트로, 아파트와 주식으로 돈이 많이 몰렸죠? 아파트와 이 주식으로 돈이 많이 몰렸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값이 요번에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50% 가까이 올랐죠. 2년 동안에 이렇게 올랐고요. 다음 주식도 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에 기업에 뭐가 적어진 거죠? 채무 부담이 많이 격감됐습니다. 그래서 기업들도 금리가 낮아지면 기업의 가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기억해 두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우리가 금리에서 중요한 게 1bp인데요. 1bp는 0.01%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봅시다. 자, 우리 여기서 보시면 협동조합을
요 협동조합 유가 쿠폰이 인플레이션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거든요. 협동조합 유가 쿠폰. 자, 예전에 협동조합을 육아를 해주는 협동조합입니다. 그래서 쿠폰을 가지고 있으면 1시간 동안 아이를 돌봐줍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쿠폰을 모으기만 할 뿐 쓰지 않아요. 그래서 협동조합이 어떻게 돼요? 없어질 위기에 처합니다. 협동조합이 없어질 위기에 처해요. 그래서 그 쿠폰 기한제를 만들고 또 그 얘를 시간이 지나면 30분으로 변경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요것을 잘 따져보면요. 뭘 하는 것인가? 금리나 인플레이션 하는 것과 뭡니까? 똑같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쿠폰을 열심히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협동조합이 다시 활성화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잘 사용하지 않으면 이렇게 뭘 사용합니까? 인플레이션 금리를 인하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가장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게 얘가 될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보도록 할게요. 자, 금리. 자, 여기서 보시면 은행은 위험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위험 프리미엄이 있거든요. 위험 프리미엄. 자, 그래서 위험 프리미엄이 무엇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비 오는 날 뭐 하는 것입니까? 우산을 뺏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좀 안 좋게 얘기하면 비 오는 날 우산을 뺏는 것인데 이게 꼭 나쁜 거라고 볼 수 없어요. 그건 어떻게 보면 위험 프리미엄은 당연한 것이니까요. 이것은 자본주의 시스템의 어떻게 보면 법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금리가 높은 사람들은 신용이 좋지 않거나 위기에 빠진 사람들이 확실히 금리가 높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사람들을 더 도와줘야 되는데 사람들은 위험을 떠안기 싫어하죠. 그래서 위험 프리미엄 때문에 금리가 더욱더 높은 것이죠. 그래서 미국은 금리가 엄청 낮죠. 하지만 브라질은 금리가 엄청 높습니다. 하지만 브라질은 못 받을 위험이 있죠. 그래서 금리가 높은 것이고 미국은 100%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요 위험 프리미엄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한 달짜리보다는 1년짜리가 금리가 훨씬 높겠죠. 기간에 따라서도 어떻게 됩니까?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보시면 여기 미국 금리는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일본은 약간 아픈 감기에 걸리고요. 한국은 몸살을 앓게 됩니다. 그만큼 어떻게 되는 것이죠? 여기는 신용도가 높은 거고 여기도 신용도가 한 B급 정도 되는 거고 여기는 AAA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A 정도 되고 우리는 한 B 정도 되는 거죠. 이거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오히려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불안하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치킨 회사가 망했어요. 치킨 회사가 망해서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려서 다시 치킨 회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뭘 할 수밖에 없습니까? 아무래도 높은 금리를 줄 수밖에 없겠죠. 높은 금리를 줄 수밖에 없고요. 다음 회사 채권도 높은 금리로 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뭐에 관련이 있는 거죠? 위험 프리미엄과 관련이 있는 것이겠죠. 자, 다음. 자, 기준금리가 0%라는 것은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된다? 어렵다는 것을 상징한다. 요번에 중국이 0.1% 금리를 인하했죠. 이건 무슨 뜻입니까? 지금 현재 중국 경제가 어떻다? 매우 어렵다. 이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내려간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자, 금리와 물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가가 이렇게 큰 폭으로 움직이는 것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 봐서 라면 가격이 갑자기 큰 폭으로 오르면 사람들은 물건을 구매하지 않겠죠. 두 번째, 라면 가격이 갑자기 너무 큰 폭으로 하락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에도 또 내리겠지 하면서 라면을 사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폭의, 물가의 큰 폭의 변동은 둘 다 어떻다? 매우 좋지가 않습니다. 다음, 중앙은행은, 우리가 이렇게, 금리를 올리거나 낮추는 역할을 하는데요. 요 중앙은행도 자신의 능력을 너무 과신하면 안 되죠. 중앙은행 때문에 오히려 더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자, 다음 채권을 봅시다. 채권하고 예금하고 따지고 보면 똑같거든요. 따지고 보면 똑같은데 예금은 금리가 높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좋은 것이죠. 하지만 채권은 5%로 무언가를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쵸? 그래서 따지고 보면 얘는 채권을 산다는 얘기는 내가 뭐가 된다는 것입니까? 은행이 된다는 얘기죠. 은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권은 금리가 낮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낮을 때 수익성이 더욱더 낮아질 때 수익성이 더욱더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채권과 금리는 사실 따지고 보면 똑같은 건데 예금은 금리가 올라갈 때 좋고 채권은 금리가 내려서 좋다. 이것을 기억해 놓으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채권은 돈을 받을 권리, 그래서 은행의 역할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자, 원화 약세. 원화는 항상 상대적이거든요. 원화는 보면 상당히, 상대적이다. 상대방과 우리의 그거다. 상대적인 개념이다. 하지만 원화는 하나로 뭐다? 귀결되지 않는다. 여러 가지, 것에 따라서 변동성이 상당히 크다입니다. 그래서 이 원화를 결정하는 것은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화 약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화 약세는 수입이 증가한다든가, 그쵸? 수입이 증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수입이 증가하면 달러를 어떻게 합니까? 달러의 가격이 더 세지겠죠. 그쵸? 원화를 수입이 증가하게 되면 우리나라에 있는 달러가 밖으로 나가겠죠. 그쵸? 달러가 나가죠. 외국인이 자금 유출, 여기도 주식시장에서 팔아서 달러로 바꾸겠죠. 우리나라 금리나 우리나라 돈 가치가 어떻게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달러가 나가고, 다음 미국이 금리 인상하면 사람들이 더욱 좋은 달러를 더욱더 매수하려고 하니까 우리나라 돈을 더욱더 팔겠죠. 다음 안전자산 달러 수요 증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원화 약세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원화 강세를 보도록 할게요. 자, 원화 강세는 우리나라 수출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나라 수출이 증가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건을 팔고 달러를 받겠죠? 물건을 팔고 달러를 받으니까 얘를 다시 뭘로 바꿔? 원화로 바꾸죠? 그래서 수출이 증가하고요. 자, 우리나라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토지도 사고 주식도 삽니다. 그러면 원화 수요가 어떻게 됩니까? 높아지겠죠?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고요. 다음 우리나라 금리가 인상되면 달러 저금리로 일본에서 0%로 저금리로 빌려서 우리나라로 사겠죠. 다음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면 달러 그 값싼 달러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투자를 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있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금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금리는 여러 가지 변동성이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원화 강세와 원화 약세, 그리고 금리는 신용이 좋지 않은 금리의 특징.
자본주의 시스템의 특징, 위험 프리미엄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다음 금리와 물가와의 관계, 중앙은행, 채권의 뜻, 다음 0% 기준금리가 어떤 것을 타는가 라는 것에서 알아보았고요. 다음 협동조합. 인플레이션에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뭐다? 협동조합이다 라는 거, 협동조합의 뜻에서 이야기했고요. 금리의 대략적인 개념과 유동성,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우리나라의 상황에 대해서 오늘 배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